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중국 CCTV 뉴스 채널인 13번 채널의 가오두안 방탄 리더스 토크라는 고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외국 정상이나 국제기구 대표가 방중 기간 또는 방중 직전에 진행하는 특별 인터뷰입니다. 가오두안 방탄 리더스 토크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 써있는 날짜가 CCTV 방송일이고 인터뷰 날짜는 이 날짜보다 며칠 전입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 인터뷰가 러시아 대통령이고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스리랑카 대통령, 네팔 총리, 시리아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 UN 환경계획 사무총장, 세네갈 대통령, 아프리카 연합 주석, 부룬디 대통령, 브릭스 신개발은행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그루지아 총리,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대리주석, 알제리 대통령, 솔로몬 제도 총리, 몽골 총리, 바베이도스 총리, 헝가리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대통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의회 주석,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레아 대통령,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석,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리고 코스타리아 대통령, 엘살바도르 부총리, 브라질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 영상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 드릴 텐데요.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포럼 개최 일주일 전인 10월 10일 모스크바 크렘린 대공전에서 진행한 인터뷰고 약 32분입니다. 참고로 영상 소유권 때문에 제 영상이 갑자기 강제로 삭제될 수도 있으니 보실 분들은 서둘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국제 이슈에 주목하고 세계 정세를 통찰하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관입니다. 지금 이곳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입니다. 잠시 뒤 제 뒤에는 크렘린 대공전에서 이번 게스트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대화하겠습니다. 이는 근 2년 내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매체와 하는 특별 인터뷰입니다. 양국이 사상 최고 수준의 중러 관계를 정의한 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1대1로 제2 발표 만 10주년 푸틴은 이 글로벌 제2가 세계 발전에 가져다줄 실질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다시 역사의 교차로에선 지역 정세와 국제 구도가 어떻게 변화 변천될 것인지 오늘 게스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님, CCTV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 중러 연합 성명에서 중러 관계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말씀하셨고, 발다이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중러 관계의 포지셔닝 및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해 자세히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기자분께서 러중 관계를 언급하셨을 때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은 양국 관계는 현재의 국제 정세하에 형성된 관계도 아니고 지금의 세계 정치 구도하에 형성된 임시 방편도 아닙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년간 세심하게 경영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성과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양국의 이익에 기반한 것. 이는 양측의 합의입니다.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추진할 때 러중 양국은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했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고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절충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 설령 일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양국 관계는 시종일관 선의에 기반했고 국경선 확정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공급액이 1위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점차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고 교역액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도 점차 중국의 무역 파트너 순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양국은 시기별로 다른 수출입 구조를 가져왔는데 러시아는 중국 경제를 위해 필요한 걸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중국의 벗들도 일부 무역 불균형에 관한 저희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우선 공업제품 무역 분야의 불균형에서 우리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무역 균형을 촉진해 왔고 대체로 우리는 각 분야의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러중 관계가 세계 안정의 수호를 위해 발휘하는 역할은 여기서 일일이 늘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중 관계는 세계 안정의 근본 요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러중 양국은 절대적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함께 멀리 가고 있으며 이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대통령님께서 방금 중러 무역을 언급하셨습니다. 양국이 정한 목표는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이고 이건 사상 최고 금액이 될 것인데 사실 2022년에 양국 무역액이 이미 이 숫자에 근접했습니다. 이번이 저희 두 번째 모스크바 행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많은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의 매장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중국 브랜드와 상품이 점점 많아졌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중국의 수많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중국의 점점 더 많은 슈퍼마켓에서 러시아의 우유, 유제품, 소갈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러 무역관계 성장의 잠재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경제 관계는 해마다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대량의 협력 사업이 있고 게다가 협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유 협력면에서 송유관의 운행이 안정적이고 송유량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고 시베리아 파워 천연가스 수송관도 마찬가지고 러중 양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우리는 이미 극동 지역 천연가스 수송관 협의를 체결했고 몽골을 경유하는 또 하나의 가스 수송로인 시베리아 파워 2호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중 석탄 발전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러중은 원전 두 곳에서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속 중성자 원자로 문제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완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폐쇄 순환 조건에서 운행할 때 사실상 폐기물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산업에서도 우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과 전자산업. 저는 자동차 제조업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어제 제가 몇몇 운전 경력이 오래된 자동차 마니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은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은 매우 진솔하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것은 단지 러시아 시장에서 기타 나라의 자동차가 줄어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중국 자동차의 품질이 부단히 제고됐기 때문에 러시아 소비자들, 특히 높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중국 메이커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방금 농업을 언급하셨는데 농업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지금 양국은 관련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달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올해 내로. 저는 이 숫자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말하자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의 무역액은 이전 단계에 32% 성장하면서 기세가 아주 좋았고 올 연말까지 러중 무역액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중러 양국이 에너지 협력, 특히 신재생 에너지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특히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두세 개 항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17페이지가 있는데 그중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빈곤 해소라는 목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마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민들에게 당신들은 향후 더 이상 석유와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당신들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야 한다. 풍력, 태양광 등을 써야 한다. 라고 말할 건가요? 그들은 사실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설마 그들 보고 배고픔을 참으라고 할 건가요? 어떤 일이든 균형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이든 다 일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공동건설 제의를 했을 때 저는 그 제의는 마침 적합한 타이밍에 나온 제의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는 각국의 힘을 집결해서 공동 발전을 실현한 걸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1대1로는 아주 좋고 정확한 전략적 기획이고 지금 여전히 발전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로를 중국이 타인을 정복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일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협력의 염원입니다. 저희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상, 예를 들어 그레이트 유라시아 건설 이런 것들은 중국의 1대1로 공동 건설 제의와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은 1대1로 공동건설 협의 수혜를 받았고 총 240억 달러의 투자를 얻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각국이 양자 또는 다자 구도하에 협력하고 독립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이익은 쫓아가고 해는 피하는 것.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공동건설 제의를 환영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 제의 시행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1대1로 공동건설 제의의 접목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서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연결시킨다입니다. 대통령님의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경에서 열릴 1대1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시는데 어떤 기대와 전망이 있으십니까? 상호 윈윈하는 프로젝트의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1대1로 공동건설 제의에 참여해서 대출도 얻은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런 프로젝트로부터 성과를 얻었고 더 많은 발전 조건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호 윈윈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각 분야의 1대1로 공동건설 협력 제의를 보면 분량이 많고 페이지마다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됐고 프로젝트마다 저희가 전개할 작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 아니라 향후 몇십 년 동안 진행할 작업입니다. 때문에 저는 관련 동료들과의 만남에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0년간 1대1로 공동건설 제의가 이념에서 현실이 되면서 글로벌 발전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중국이 제시한 협력이라는 이념의 우위는 주로 협력이라는 구도 안에서 어떠한 조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업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각 측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단계 시진핑 주석의 영도하에 중국이 기타 국가들과 왕래하는 독특한 점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다 설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1대1로 공동건설 제의가 식민주의 색채가 있는 일부 국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사실 양국은 인문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유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러시아 교육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러시아의 대학 수능에서 중국어를 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배증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시, 문학과 예술은 진짜 몇 세대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에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님? 러시아의 트루소바, 발리예바 그리고 세르바코바 선수들이 중국에서 수많은 팬들이 생겼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선수들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러시아 아이 3명의 신선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러 간 인문과 스포츠 교육이 중러의 우위 계승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스포츠 협력은 인문 협력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가 중국에서 팬들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잘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희도 큰 경의를 갖고 중국 선수들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고수준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 아주 높은 전문적 수준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비스포츠 경기 분야의 교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스포츠 문화의 교류, 지방 차원의 교류, 대학 간의 각종 스포츠 경기, 중국의 각 성과 러시아의 각 연방 주체 간의 교류, 저는 이런 쪽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내가 스포츠 분야에 접하지 않고 유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스포츠는 대통령께 어떤 존재인가요? 아시다시피 이건 무슨 비밀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전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마당에서 보냈는데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후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요구가 바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거리에 다니는 자율성이 약한 젊은이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위신을 세우는 걸 추구하지 않았고 저는 운동장에서 그걸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다미에서 유도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는지, 파트너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지 등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다 운동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근 발다 회의에서 세계는 공평한 다극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가치관 패권, 도덕 패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셨고 또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식민 사상의 구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국제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언급하셨는데 그런 규칙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규칙들을 작성해 놓은 적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상의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본 적 없는 규칙에 기반해서 질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유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무도 이런 규칙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즉 이 규칙을 담론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구체 상황에 따라 규칙을 날조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식민국가는 항상 자신이 상등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식민지에 계몽, 계화를 가져다 줬다. 자기들이 문명인이다. 자기들이 그들이 하등인으로 간주하는 민족들에게 문명의 좋은 점을 가져다 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미국 예외론을 큰 소리로 논하는데 그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주의 사상의 연속이고 그들은 미국은 예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즉 기타 사람들은 다 하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식민 사상의 잔재입니다. 단지 그것일 뿐입니다. 저희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 출발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한 국가와 민족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 또는 타국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이고 다극 세계는 응당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형성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고 저희가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기반입니다. 최근 브릭스 협력 체계가 회원국 확충을 맞이해서 기존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는 어떤 역사적 변국의 징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러시아는 2024년 브릭스 국가 순회 의장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발휘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다극 세계는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고 그 과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기여를 했고 특히 중국의 잠재력의 증강이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 브라질도 발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다시 일어서는 동시에 더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세계 다극화의 객관적 진전을 반영했고 브릭스 협력 체계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다 다극화 세계 구축이라는 이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종속이 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브릭스에 가입한 나라들이 브릭스 구도하에 다자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다극화 세계 구축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대해 아주 잘 아시고 역사의 경험자와 창조자이시기도 합니다. 근현대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국제관계 규범과 범식으로 간주되는 이론, 예를 들어 현실주의, 사실 인류 사회 발전이 직면한 안보적 공경과 발전 적자를 현실주의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역사적 변곡의 교차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 및 글로벌 안전 제의,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문명 제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주제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론 이 이념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모스크바 방문 시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인류 역사에 대한 글로벌적인 입장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물은 다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다극화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이념도 현실적인 의미가 더 갖게 됐습니다. 이 이념도 현실적인 의미를 더 갖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당시 이 이념을 제시했고 오늘날 이 이념은 이미 실천에 옮겨졌는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제가 했던 말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우리는 일시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고하고 정세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적인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모든 국가와 인민들의 운명을 상호 연결하는 이념을 제시했고 그 후 그는 또 1대1로 공동건설 제의를 발표했는데 이 제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의 현실적 실천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책의 독특한 점은 문제의 본질을 통찰해낸 상황에서 시종일관 정책의 연관성을 유지해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약 40회 정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시진핑 주석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혹시 두 분 사이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방금 2013년 그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강연한 걸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 저는 1대1로 공동건설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일용직, 임시공으로 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임시공은 5분만 다녀와서 국제 무대에서 한바탕 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들과 다른 류의 분입니다. 그는 굳세고 냉정하고 현실에 착안하고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기만 하면 양측이 다 협의를 준수한다는 걸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한 번은 매우 즐거웠죠. 당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에 우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오로라 순양함에 탔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에서 같이 승선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와 세계 구도에 관해 장시간의 자세한 교류를 했습니다. 우린 모든 문제를 토론했고 아주 깊게 투철하게 토론했습니다. 매우 차분했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마치 집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 3월에 시 주석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했고 마찬가지로 매우 실무적인 방문이었고 우리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중국에서 만날 때 우리의 이런 전통이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 해결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평화는 언제 도래할 수 있고 중국이 예전에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국의 벗들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일단락시켜야 하는지 사고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군사 행동은 저희의 특별 군사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이른 2014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서방 국가는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반대파 간의 협의 담보인 역할을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바로 그들이 담보를 잊어버렸고 심지어 정변까지 추진시켰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심지어 그들이 그걸 위해 아주 많은 돈을 썼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는데 5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키이우 정권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일으켰고 8년 동안 지속했고 부녀와 아동까지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은 못 본 채 했거나 또는 발견하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즉 민스크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길을 따르려 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려 했지만 누차 방해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얻었을 때 또는 독립을 선포했을 때 그 기반이 된 기본 문건은 우크라이나 독립 선언이었고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중립국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위기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은 왜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 후에 해마다 계속 붙는 불에 기름을 더 끼얹었고 최종적으로 위기가 2014년에 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 외에 한때 우리는 심지어
이스탄불에서 합의해서 평화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놨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평화 해결은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 이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엄격한 프레임을 스스로 제정했고 저희는 그 프레임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한 후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협의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물론 저희는 중국 벗들의 건의를 알고 있고 그 건의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의는 아주 강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평화 협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은 어떠한 담판도 진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공동 종합 협력 및 지속 가능한 안전 이념을 견지해서 지역의 장기적 안전을 실현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단기 내에 입장 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한 나라의 안전을 타국의 안전을 손해하는 전제로 해서 구축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안전 이익은 응당히 평등해야 한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비동맹적 입장은 저희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일찌감치 1991년에 당시 미국 정부는 저희한테 네이토는 동진 확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 네이토는 5번의 확장을 했습니다. 5번. 매번 저희는 그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매번 그들은 우리는 네이토가 동진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구두 약속이었고 사인이 들어있는 문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지에 검정색 글씨가 쓰여있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된 거죠. 바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예로 들자면 이 사례는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각 측이 아주 오랜 기간 담판을 거쳐 타협에 달성해서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올라온 후 모든 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그 협의들이 여태껏 달성한 적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매번 행정부에서 다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매번 구장 센터에서 시구를 다시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담판하나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의제든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바로 모든 국가가 평등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 러시아는 기타 국가와 똑같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저희가 네이토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동진 확장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면 한 가지 명확히 할 점은 저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CCTV 특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청자 청중들을 위해 이번 인터뷰를 받게 돼서 저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호적인 중국 인민들에게 저희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1대1로 공동건설 제2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건설과 상부상조한다고 평가했고 그는 향후 중국과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진영 대항 사고방식은 이미 역사 전진의 저항력이라고 지적했고 중로연합 성명에서도 각국은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국제교류의 새로운 범식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리더스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10일 러시아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말할 때 종종 한숨 쉬는 듯한 와 같은 소리를 냈는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푸틴 대통령의 자국에서 한 긴 강연이나 인터뷰를 좀 많이 봤는데 이건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습관일 뿐입니다. 네, 이상 찐종투였습니다.